생각이 바뀌는 의자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맹명관입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임금을 찾아가서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임금이 아무 말 없이 컵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면서 이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너라. 대신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내가 너의 목을 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옛날 임금님들은 왜 이러죠? 그래서 그 컵을 들고 온 도시를 이렇게 그렇죠.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네네.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가 뭘 봤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임금이 그 청년에게 바로 그것이 너의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은 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얼마나 이 컵에 집중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포도주 한 방울도 안 흘리기 위해서. 네. 그런데 인생에서 모든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떤 유혹이나 악한 소리에도 또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렇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래요. 예, 우리 옛날 한자 시간에 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죠. 네. 저는 그걸 인사불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중하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생각도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이 바뀌는 의자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m 높이 위로 올라가서 동시에 한꺼번에 뛰어내리면 전 세계가 흔들릴 것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만큼 중국 인구가 정말 많아서 뭐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구가 나라니까요. 많죠. 근데 중국이 요즘에는 뭐 세계 경제를 정말 뒤흔들 만큼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죠. 네네. 예전에는 그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엔 차이나 드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회를 찾으러 중국에 참 많이 갔습니다. 네. 저도 얼굴이 중국 사람 비슷하게 생겼죠. 나도 기회인 줄 알았는데.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이 녹록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께 오늘 중국 전문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중국과 홍콩에서 현지 경영 마케팅을 15년 하시고요. 현재 중국 전략 경영 아카데미의 대표로 계신 김형환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탁월함의 힘을 만드는 건 결국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입니다. 이것이 경쟁력입니다. 또 하나는 이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가장 중심에 서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아주 장황한 스토리보다 영향력 주는 것은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를 나타내는 몇 개의 키워드 중에 하나를 저는 중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창한 젊은 날을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육박전.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직장 생활도 했고 사업도 했고 또 망해도 봤고 결혼하고 신혼을 살아도 봤고 아이도 거기서 낳아봤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서보기도 했고 사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경영을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뭐 경영학을 배우거나 경영의 어떤 깊이를 안다기보다는 내가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하는 방법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가장 중심에 서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30대를 중국에서 보냈고 40대를 경영에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40대 후반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셔도 후반인데 지금은 정말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오지랖이 넓은 일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본질이고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성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요.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 질문 안에 어떻게 그 일을 잘하는 탁월성을 갖느냐. 왜냐하면 방법과 기술로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답은 내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왜 얻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진출한 수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그렇게 결과가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방법을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경험이 부족해서일까요?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 시장을 얻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어떤 일을 잘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 단순합니다. 그 일을 열심히 파면 되고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과정에 포기합니다. 마지막 끝에서 포기하거나 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방법들을 얻을 수 있겠느냐?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성장은 이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탁월함이라는 거, 그 성장이라는 거, 사실 소크라테스는요 탁월함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탁월함의 경지는 학습을 통해서 나오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 그 탁월성을 갖는 첫 번째 요소 중에 바로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적 관점은 어떤 것일까요? 좀 전체적 큰 틀을 보는 겁니다. 저는 그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에 가서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자신의 진로를 전공에서 결정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결정하고 있는 업을 결정하고 이미 자격증을 결정합니다. 사실은 세상은 되게 넓죠. 그 큰 틀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중국 사람을 아직도 예전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지금 바뀌고 있는 중국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아니면 한국 정부나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가 보는 중국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유럽은 중국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다른 나라는 중국을 어떻게 볼 것 같은가?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중국은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사실 그렇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빼고 우리가 보이는 피상적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는 현상만 따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13억 인구 글쎄요 23개 성 글쎄요 우리나라보다 뭐 한반도의 남한의 100배 정도 되는 중국의 땅덩어리 제가 볼 때 그거는 다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중국을 보면 중국의 본질은 1억의 공산당입니다. 1억의 공산당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중국을 이해할 수 없다. 사실은 그 취업이나 진로를 찾고 있는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은 학교를 뛰쳐나오는 겁니다. 자기 전공을 탈피하는 겁니다. 자기 지역을 탈피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회가 보이지 않느냐. 저는 이 탁월성을 만드는 첫 번째가 바로 이 큰 틀에서 보는 글로벌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기대는 많이 합니다. 성적이 올라가기 원하고요. 사업이 잘 되기 원하고요. 인생이 바뀌기 원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바꾸지 않습니다. 방법을 바꾸지 않고 기대만 한다면 저는 그건 사기치는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기대만 할 뿐이죠. 성적이 오르게 한다면 내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야 되고 기존에 했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혁신은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학습입니다. 한국 경제를 성장시켜 줬던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혁신입니다. 우리가 뭔가 바꿨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선진국으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난해서 배웠을까요? 못 배워서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왜 배웠냐면 바꾸려고 배운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국은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잘 살아서 배우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안 바꾸려고 안 배우는 겁니다. 그냥 멈춰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가족의 단위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건 냉장고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점점 큰 집을 원한다는 거죠. 차도 점점 큰 차를 원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바뀌어 있는 세상의 변화에 수긍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산업의 구조, 그대로 갖고 있는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혁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배우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저는 중국어를 좀 잘하는데요. 중국어를 뭐 이런 강의 같은 거 다 합니다. 근데 그 어학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오래 살면, 오래 공부하면, 그냥 오래 하면, 글쎄요. 그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외국어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토익 점수나 자격증 점수와 외국어 실력은 제가 볼 때 무관합니다. 관건은 본인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관건입니다. 본인의 습관과 생각과 모든 것들의 행동이 바꾸지 않고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마치 외국어는 잘 못하고요. 점수만 올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외국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토익 점수를 따고요.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를 한다면 실제로 외국어를 써야 되는 시점엔 소용없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혁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그렇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은 과거의 생산력 중심의 노동력이 이미 소비력으로 옮겨갔습니다.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것도 잠깐입니다. 이제는 돈을 쓰는 게 통 크겠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투자라고 합니다. 이미 중국 기업들은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와이셔츠 제품 수출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수출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금융의 분야, 서비스 분야로 성장률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중국을 제조나 공장으로 보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많은 회사들의 공통점은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관건은 세상은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지 않은 거랍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궁극적인 혁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탁월함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게 바로 이 인사이트라는 통찰입니다. 사실 통찰은 탁월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따질 만한 평가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끊임없이 자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겠습니까? 이건 방법과 기술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다시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는 역량과 성장과 통찰의 힘을 가질까요? 이것은 내가 왜 그것을 원해야 되는지 그 이유입니다.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왜 나갔을까요? 혹시 정말로 중국 시장이 원해서 나갔을까요? 아니면 남들이 가니까 갔을까요? 남들이 나가니까 나가게 되니 남들이 들어오는 시간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경쟁력이 아닙니다. 통찰은 전체 큰 틀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글로벌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의식적 경쟁력입니다.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관건은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얻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실 통찰은 우리를 객관화시켜서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뀌어야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중국 시장 조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머리로 할까요? 인터넷으로 할까요? 경험으로 할까요? 인맥으로 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로 뛰라고요. 몸이 으스러지도록 뛰면 머리가 열립니다. 몸이 으스러지도록 뛰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장의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관건은 우리가 그 시장 속에 내가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렵기 때문에 기회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역량과 통찰과 탁월함의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는 질문을 바꿔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탁월함의 힘을 만드는 건 결국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입니다. 이것이 경쟁력입니다. 21세기에 살아남는 힘은 제품을 만들고 큰 냉장고를 만들고 큰 자동차를 만들고 가격이 싼 제품을 팔고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 힘들을 찾는 것이 경쟁력이 되어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핸드폰 잘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자동차 잘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 기술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은 우리가 과거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그 무엇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핸드폰만 보여주고 화장품만 보여주고 자동차만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런 제품들은 쉽게 따라올 수 있으니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건은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경제적인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탁월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책도 내셨어요. 10분 경영이라고 하는 10분 경영? 팟캐스트인데 그리고 또 연합 나비 모임이라고 독서 모임도 꾸준히 하시는. 아, 그 독서 모임을 청년들하고 하는 모임이라면서요? 네. 아, 그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한 4년 됐는데 한 서너 명이 시작을 해서 네. 지금은 뭐 한 7, 80명 정도. 아, 그럼 뭐 주로 어떤 독서가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네, 뭐 책을 정해놓고 또 함께 얘기하고. 말씀하신 통찰력을 키워가기 위한 과정인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제가 가장 큰 수혜자인 것 같고 또 그들을 만나고 얘기하면서 또 제가 지혜를 많이 얻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은 도저히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이 학생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가요? 왜냐면 IQ가 거의 비슷해져야 되는데 그런 용납이 안 돼. 네, 독서가 중요하고 뭐 지식이 중요하고라고 말은 하는데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진 게 이거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서 시작한 게 이렇게 좀 시간이 흘렀네요. 쉽지 않은 근데 거예요. 궁금한 거는 실제로 그 독서 모임을 지금 4년째 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 해가 갈수록 어떤 변화를 느끼세요? 청년들이 독서 모임 통해서 좀 변화하는 모습을? 일단 처음에 왔을 때 그 어리버리가 좀 지나면 안정감이 있고 네. 또 자기가 또 어느 정도 변화를 하니까 또 누군가를 또 데려와요. 그러니까 그 데려오는 걔도 어리버리한데 자기가 볼 때는 참 걱정스러우니까 데려와서 같이 하고 또 도친개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네. 사안을 보는 시선 같은 거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굉장히 협소했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몇 명이 이제 늘어나는 과정에 같은 경험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독서 모임에 와서 너무 좋아서 친구를 데려올 땐 그 친구는 우리는 그 독서 모임이라는 그 모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외부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모임이니 뭐 다단계니 왜 그런 거 하니.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엔 또 그 친구가 오고 그 친구가 온 다음에 그 친구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재밌기도 하고. 근데 책이라는 게 어쨌든 시간이 좀 걸려도 네. 자기가 바뀌는 변화를 스스로 느끼기가 좀 쉽죠. 네. 그 독서의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네. 책을 제일 안 읽어요. 그러니까 아니 강연 중에 그 통찰력을 키우는 3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글로벌한 관점을 키워라였잖아요. 네. 근데 그 중국 생활을 오래 하시고 네.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만 보는 중국과 세계에서 보는 중국이 다르더라. 그렇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나요? 지금도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기업이 중국 시장을 나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중국만 보고 나가지 말고 네. 그러면 자꾸 판단 기준이 중국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기업에 갖고 있는 문제가 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이 필요하냐. 네. 그러면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동남아시아 시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시장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기준이 좀 필요하면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 나가니까 나도 우르르 나가게 되니까 네. 또 그 사람 나오니까 나도 우르르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좀 객관적이고 좀 큰 틀 또 중국 시장 들어갔다 그러면 내 아이템만 보지 말고 좀 큰 문화적인 면 문학 좀 이런 좀 큰 틀을 좀 보면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네. 그러겠네요. 네. 그 중국 경영 세미나도 하시잖아요. 예, 예. 그 원어로 하세요. 네. 네. 저는 뭐 거의 들을 수가 없는데 그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근데 차이가 그 있을까요? 기업의 차이는 아무래도 기업은 저 서구 중심에 나왔던 그 트렌드가 사실은 더 수준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근데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을 따지기 전에 저는 청년들을 봤을 때 앞으로 한국 기업과 앞으로 중국 기업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겁니다. 네.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질문이 취업입니다. 네. 그렇죠. 대기업에 줄 서는 거죠. 근데 중국 청년들의 대부분의 질문은 창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신생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지금 따질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 10년을 따졌을 때는 훨씬 더 창업 중심의 문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이지 않겠는가.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기업이 바뀌어야 되는 점을 뭐라고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그 글로벌에서 혁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네.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냉장고가 점점 커지는 네, 게 네. 사실은 그 인구가 줄는데 자꾸 인구가 커지는 건 어쩌면 우리가 냉장고에 넣어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고 가니까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자꾸 우리가 했던 설비를 안 버리고 네. 자꾸 그걸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경쟁력을 자꾸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기업들은 경쟁력이 제품 판매가 아니고요. 기업 판매입니다. 금융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약하죠. 서비스 쪽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앞으로 경쟁력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중국에서 중국인들 그리고 중국 정책들, 중국 기업에서 뭐 배울 것이 참 많았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뭐 한 가지를 콕 찝는다면 정말 중국의 저력 이것은 조금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장기적인 전략이에요. 중국은 100년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투표를 안 하니까요. 그죠? 또 하나는 인민들이 갖고 있는 그 기대 심리예요. 사실은 아까 제가 본질을 공산당이라고 봤잖아요. 네. 그럼 공산당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한 신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민족성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중국을 보면서 제가 이런 것 좀 배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다면 좀 글로벌한 관점에서 바라보라. 그리고 또 통찰력을 가져라. 그리고 또 혁신을 통해서 이 탁월함을 좀 갖춰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신 김영환 대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봇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뭐 얼핏 떠오르기에는 AI 같은 영화나 바이센터니맨 같은 그런 영화도 바로 어려워요. 어렵네요. 어렵네요. 어떤 영화인지 아시죠? 네. 근데 정말 그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들 중에는 정말 단골 메뉴로 사용되는 게 로봇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영화를 또 자세히 맞아요. 들여다보면 맞아요. 로봇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로봇은 이제 더 이상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로봇과 인간의 교감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로봇과 인간이 서로 교감하며 살아가는 시대,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분이 계셔서 오늘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네. 로봇 박사 한재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렇습니다. 로봇은 아직까지는 우리 삶에 들어오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해답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보고 싶으면 과거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감과 우려감이 있는 로봇, 그 해답은 저희들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봇공학자 한재권입니다. 로봇 좋아하세요? 네. 오늘은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로봇을 처음에 대하면 다들 기대감이 앞서세요. 저런 애가 내 곁에 있으면 내 생활이 얼마나 편해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로봇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바로 두려워하십니다. 아, 제가 내 직장을 뺏으면 어떡할까? 제가 앞으로 사람을 해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 기대감과 우려감이 있는 로봇,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기대감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우려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그 해답은 저희들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재난구조용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2011년부터 시작입니다. 2011년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고 아직까지도 그 희생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로봇이 투입되긴 했었습니다. 재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이 투입이 됐는데 임무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결국엔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쿄전력에서 근무하시는 엔지니어분들이 그 방사능 피폭을 받으면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습을 했고 그게 지금 이 상황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고인이 되신 분들 계시고 암투병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래서 로봇공학자들에게 2011년은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로봇을 개발한 이유가 사람이 위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대신해주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런 로봇을 아직까지 만들지 못했던 거죠.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나파가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공학자들에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는 제대로 된 로봇을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래서 이런 재난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또 한번 일어난다면 그때는 진짜 로봇이 사람 대신 들어가서 재난을 한번 수습해 보자. 이런 취지로 대회를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재난구조용 대회가 펼쳐졌고 3년간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거기에 속해서 참가를 했고요. 지난 6월에 3개월 정도 됐죠. 6월에 결승전이 열렸고요. 결승전에는 24개 팀이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속한 팀 로보티즈도 그 24개 팀 중에 하나였고, 한국에는 저희 팀 로보티즈 이외에 카이스트라던가 서울대가 끝까지 결선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홍콩 그리고 한국까지 총 6개국이 자국의 로봇에 자존심을 걸고 한판 붙는 그런 장이 열렸죠. 이것은 그 24개 로봇들이에요. 멋지죠? 이런 세계 최고의 로봇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인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됐었어요. 결국에는 이 로봇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모델링한 곳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사람 대신 어떻게 하면 원전 안에 들어가서 원전 안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다룰 수 있을까를 가지고 각축을 벌였습니다. 보여주시죠.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잘하죠.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고요. 이전까지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었어요.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동차에서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문을 찾아서 열고 들어갑니다. 똑똑똑똑똑똑. 문이 좀 좁아서 옆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밸브를 돌려서 잠그고요. 벽이 있으면 벽을 주변에 있는 도구인 드릴을 잡아서 뚫는 거예요. 퉁. 잘하죠. 그리고 뭐 전원 플러그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 꽂고요. 다른 데다가 제대로 된 데다 꽂고요. 그리고 험지가 있으면 극복해서 넘어갑니다. 로봇 기술이 3년 동안에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계단도 올라가죠.
그리고 참 영광스럽게도 저희 팀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팀 카이스트가 이 세계적인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정말 로봇계에서는 센세이션한 그리고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한국이 1등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자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제가 잘한 것만 편집해드린 거예요. 실제 로봇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로봇은 이렇습니다. 사실 로봇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요. 이런 현장에서 적용해 본 것은 처음이거든요. 여태까지 실험실에서만 있다가 이제 실험실 밖으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넘어지고 세계 최고의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크게 넘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이걸 보면은 로봇 하시는 분들은 막 마음이 아파요. 남의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과 정성이 막 허물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이건 저희 로봇이었어요. 이름은 똘망인데 넘어졌습니다. 이건 좀 허무하죠. 인식을 잘못해갖고 옆에 있는 밸브를 허공에다 대고 돌렸어요. 아마 이게 더 허무할걸요. 순식간에. 아유, 이거는 MIT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아무튼 저 서클 안에 들어와서 점수는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봇은 아직까지는 우리 삶에 들어오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상황에서는 많이 넘어져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넘어지는 게 왜 넘어지는지를 알았고, 그리고 로봇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2015년은 그렇게 로봇이 실험실에서 우리 일상생활로 밖으로 넘어오는 한 해로 기억될 겁니다. 앞으로 로봇에 대한 발전은 급속도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는 카이스트가 1등을 했고 2등, 3등은 미국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로봇을 재난구조용 로봇이라고 해서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 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그것만을 위해서 로봇을 만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로봇이라는 기술이 상당히 위험하고 다루기 어려운 기술인데 그것을 꼭 해야만 하는 건가? 지금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꼭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로봇은 왜 만들까요? 로봇 만들어야 될까요? 사람이 위험한 지역에 로봇을 대신 보내서 사람을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죠.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것만 있을까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25년이 되면 2030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25%가 된다고 합니다. 4명 중에 한 분은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루어지기 되게 힘듭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고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겁니다. 노동력 부족이라고 하는 게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용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 응급 서비스, 예를 들자면 119 구조대원들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하는 일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해줄 분들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사회가 되면 우리는 사회를 유지하기 힘든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일본의 외곽 지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로봇은 굉장히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꼭 그렇게 장밋빛으로만 볼 것은 아니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서 캡처한 장면입니다. 청소도 하고 애완견도 돌보고 그리고 우편 배달도 합니다. 이걸 보면은 야 좋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 무서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무서울까요? 예, 택배 일을 하시는 분, 청소를 하시는 분,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 로봇이 나의 직업을 뺏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무책임하게 로봇을 개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자로서, 공학자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내 기술에 의해서, 내가 개발한 기술에 의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해답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보고 싶으면 과거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옛날에 1900년대 시대, 1800년대는 우리 다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습니다. 다 농사짓고 살았어요. 그때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별로 없죠. 직업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단지 근데 사람들은 직업을 이동했을 뿐입니다. 산업이 발달하면 그 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의 직업은 변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국에는 로봇이 우리 생활을 다 바꾸고 우리 직업을 다 바꾼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10년 뒤, 20년 뒤 로봇과 같이 하는 세상이 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본 소양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과 함께 사는 사회를 경제학자분들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산업화 이후의 사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힌트도 과거에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전 페이지에 했던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얘기 다시 할게요. 농업에 과학이 발달해서 비료가 생산되고 농약이 발달해서 병충해가 없고 심지어는 유전자 조작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농작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고픔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었죠. 좋기만 했나요?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농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다 유기농이었는데 그것을 더 값어치를 더 주고 찾고 있어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고 그 반작용에 의한 결핍이 생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런 결핍입니다. 기술 발전에 의한 결핍.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로봇도 기술인데 결핍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결핍이 있을까요? 어떤 반작용이 있을까요? 로봇의 반대말은 뭐죠? 네, 사람입니다. 인간성.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로봇과 같이 사는 세상이 되면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겠지만 그 로봇으로 인해 인간성에 대한 결핍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간성이 풍부한 소양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좀 더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성 넘치는 교육, 인간성 넘치는 기술, 인간성 넘치는 꿈을 갖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성 넘치는 기술, 제가 추구하는 기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정말 신선했어요. 그치, 훈훈했어요. 끝이 훈훈했죠. 정말 아이러니한 게 로봇을 연구하고 계시는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결국은 인간성의 회복을 얘기할 줄이야. 네, 그렇죠. 진짜. 네.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도 글쎄 있잖아요. 말이에요. 아니, 뒤통수를 맞은 느낌. 네. 근데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맹 교수님께서 로봇 마니아라는 너무 말씀을 좋아요. 해주셔가지고 진짜 굉장히 흥미롭게 강연 지켜보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를 여러 번 다 못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저와 똑같이 생긴 로봇을 개발해서 아바타. 그럼 수익이 늘어나거든. 네.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나올 때까지. 똑같이 만들어 드려야 되죠. 그렇죠.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로 인한 분명한 결핍도 있겠네요. 있죠. 방금 설명해 주신 아마 것처럼. 맹 교수님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도 네. 그 마음까지 다 녹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답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로봇이 10년에서 20년에 우리 문화에 들어온다. 네. 우리 삶에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직 우리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아직 걸음마된 게 아닌가. 예, 아직까지 실생활에 쓰기에는 기술 발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는 확실합니다. 네. 네. 하지만 초기 형태의 로봇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2015년은 그런 로봇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첫 해로 기록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일본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로봇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출시되는 상품들이 예전처럼 그냥 장난감 수준의 로봇이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갈수록 똑똑해지면 뭐 인공지능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로봇을 만들다 보니까 네. 로봇을 어떻게든 사람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이에요? 엉뚱한 일. 엉뚱한 일? 네. 사람은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죠. 네. 그리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일에도 도전을 해요. 네.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상상력, 감수성, 그리고 사랑 무엇보다도 네. 이런 부분은 로봇으로 만들어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런 부분까지는 프로그래밍화 되어지지 않나 보죠? 뭐 언젠가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네,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상식 범위 안에서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재난 구조 그게 좀 관심이 있어요. 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 아까 우리가 일본에서 비록 실패는 했지만 네. 네. 계속 진화가 되고 발전이 되면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을 지나오면서 네, 네, 네. 굉장히 사회적인 아픔이 많이 쌓였잖아요. 네. 그리고 재난이 벌어지면 누군가가 구해줄 거라는, 사회가 구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 기본 틀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구조 로봇은 우리 인간을 더 안정적인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더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네. 하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아까 그렇죠. 이제 처음에 정말 인간을 로봇이 위협해 오는 그런 순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영화를 상상도 너무 많이 보셨어요. 영화 많이 봤어요. 진짜 그런 순간이 오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런 순간이 오면 어쩔까요? 네, 그런 순간이 지금인데 지금 이미 와 있는 세계입니다. 네, 뉴스를 보면 무인기가 누구를 폭격했다라는 뉴스 보실 수 네, 있으시죠? 네. 그 무인 비행기 안에 사람 없습니다. 물론 원격 조종이에요. 저 멀리서 안전한 벙커 안에서 사람이 조종을 해요. 조이스틱으로.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폭격을 하는 명령은 비록 사람이 내릴지라도 그 순간에 느끼는 윤리적인 느낌은 윤리적인 감정은 많이 다릅니다. 그냥 네. 오락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전쟁 오락하는 것 같다고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인간의 그 윤리인데 그렇죠. 그것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개발은 될 겁니다. 인간이 만든 기술 중에 무기가 안 된 기술은 여태까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구한말의 쇄국 정책과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네. 문제는 어떻게 쓰냐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쓰느냐. 지금 개발은 돼 있지만 쓰지 않는 무기들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공포의 균형으로 갖고만 있고 네. 쓰지 않는 무기들 많이 있거든요. 로봇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모델을 따라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개발했는데 우리는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갖고는 있대 서로 쓰진 않는 상황을 네. 만드는 것. 이것이 해답이 아닐까? 결국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뺏어가잖아요. 바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뺏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바꿀 거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바꿀 거라고 얘기하죠.
대본에는 그냥 뺏는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뺏는 것도 있고 사실 바꾸는 것도 그렇죠. 있을 것 바꾸는 것도 같아요. 있어서. 떼서서 바뀌게 네. 되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비책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요. 예. 네. 시간의 텀을 두고 조절을 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이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그렇죠. 개발이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 은퇴하시는 분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고 네. 은퇴하시는 분들만큼의 속도만큼 개발이 속도가 이루어진다면 또는 생산을 제한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쓰임의 문제고 균형의 문제지 이것을 개발하냐 안 균형의 개발하냐 문제. 이거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로봇을 통해서 미래 사회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한재권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강연자로부터 중국의 경쟁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경쟁력과 세계적인 눈으로 보는 경쟁력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10월 2일 날 모 일간지의 칼럼을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미국 MIT에서 세계 50대의 스마트한 기업들을 랭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랭크돼 있었습니다. 샤오미가 2위를 랭크돼 있었고요. 애플이 16위에 랭크돼 있었고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은 랭크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중국은 그만큼 우리에게 이제는 영 모방하는 우리가 모방해야 되는 그런 대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 첫 번째 김영환 교수부터 우리가 배웠던 글로벌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사이트, 이노베이션 이러한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는 로봇은 인간과의 교감을 가지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미래에서 나오는 적어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드는 것, 그래서 로봇을 좋은 문화를 만들고 리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두 개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발전되고 그리고 변화되고 또 뭔가 혁신적인 것들을 이뤄내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꼭 생기게 되는 게 미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쉽고 후회되는 점도 있고 그래서 또 잊혀지지 않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이게 웬만하면 미련을 이렇게 버리질 못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미련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시기를 놓치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미련스럽게 쫓아가는 게 미련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생각을 마비시키는 게 미련일 텐데 맞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미련을 훌훌 털어버리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또 하나는 이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가장 중심에 서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봇은 아직까지는 우리 삶에 들어오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 기대감과 우려감이 있는 로봇, 그 해답은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